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수능일인데 예전처럼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11월 14일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도 국민들로부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받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야권 통합에 매여있는 한국당에 비해서 집권 민주당이 한 발 앞서서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돌입한 양상입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민주당의 선거 전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되게 과거 그 집권 여당이 써온 전통적인 방법들이 한 너댓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는 풍부한 인적 가용 자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총동원하는 체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떤 뭐 외관상으로는 인적 쇄신, 네. 물갈이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우선 장차관 차출령부터 내렸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분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거론되고 있죠. 일단 예. 뭐 현재 장관으로 남아 계신 분들 중에는 홍남기 부총리, 예. 강경화 장관, 정경두 장관, 그리고 성인모 장관, 구윤철 장관까지,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제일 먼저 거론이 되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분들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 정치인 뭐 기재부 출신이죠. 1차관인가 네네. 2차관도 뭐 대상이 돼요? 네네. 그 구윤철 기재부 예, 1차관이죠. 그분만 지금 장관이 아닙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홍남기 이 부총리는 완전 경제통으로만 살아오신 분이고, 강경화 장관 외교통으로 살아오신 분이고, 정경두 국방장관이야 뭐 공군 참모총장 출신이고, 뭐 천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마 학계에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지금 험지 차출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험지에 너도 나도 안 가려고 하는데 예, 예. 이 현직 장관들은 네임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예. 2년 동안 예. 이 상당히 뭐 이렇게 그 언론의 홍보도 잘 되고 국가의 녹을 먹었으니까 이제 나와서 봉사해라 뭐 이렇게 지금 들릴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영입을 하려면 영입당해야 되잖아요. 입당 예. 원서도 아직 안 된 분들이에요. 예. 영입 케이스라면 사실 자신들을 좀 대우해줘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도 나오기 전에 험지 출마론부터 나온다?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바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살려야 되지 않느냐. 예. 뭐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나는 저 소 키울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들립니다. 뭐 일견 자기 몸값을 높이려는 뭐 측면도 있겠지만 일견 좀 기분이 좀 나빴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아까 이게 풍부한 인적 가용 말씀을 하셨는데 딱 그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거잖아요. 정권을 탈환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먹여야 살려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근데 그 한계가 있죠. 자리 바꿔야 할 사람들이 또 청와대가 있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첫 번째에서 너 참아 네. 했다가 이번에 총선 때 그것들이 이제 더 못 참어. 왜냐하면 집권 이제 중반기 넘었는데 마지막 찬스인데요. 예. 여기서 더 넘어갔다가는 어디로 뭐 어떤 자리도 하나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못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풍부한 인적 가용이라는 말 속에는 이 공신들, 죄다 공신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가 이 정권 세우는데 얼마나 했는데 라고 지금 목소리 높은 사람이 많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장관 중에는 네. 뭐 다른 분은 자체하더라도 홍남기도 그 사람이 뭔 부총리냐 그러는 분이 많아요. 뭐 네네네. 경제 컨트롤 타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람도 있지만 네. 특히 강경화, 정경두 외교부, 국방부 장관 두 사람은 상당수 사람들은 우리 외교 안보를 아주 망친 사람인데 거기다가 빠찌까지 달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또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당에서 하나의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에 거론된 게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보는 게 또 그런 시각입니다. 자, 일단 강경화 장관은 거의
세미나 장관이었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투명인간이라고 그리고 또 표현한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중국에 가거나 혹은 또 중국에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강경화 장관이 어디 있느냐라고 봤더니 아프리카에 가 있더라.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이 나서서 무엇인가 외교의 큰 맥을 잡아나가 가면서 이 자신의 어떤 그 외교의 이 능력을 보여주는 점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온갖 그 비판이 다 됐지만 윤병세 장관. 예. 이 오병세 장관이라고 5년 동안 했다고 그러니까 별명이 붙었지만 이 윤병세 장관만 하더라도 뭐 한중일 관계 속에서 또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자신의 어떤 색깔을 보였다. 비판을 받을지언정 나는 나의 색깔을 보였다라고 또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강경화 장관한테 비판을 하면서 강경화 장관한테 강 장관 이건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편애해? 왜 이쪽으로 가질 않아? 이런 비판이 가면 차라리 강 장관이 무엇인가라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예 강 장관은 한 게 없잖아. 뭘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게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대통령 내외 해외 여행 스케줄 잡는 여행사 사장이었다. 뭐 이런 비아냥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참 그럴 정도로 사실은 무능했다라는 그런 이 비판을 받고 있고 뭐 말씀이 좀 길어져서 정경두 장관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보에 축이 돼야 되는데 가장 비근하게 최근에 이 미사일 지지대와 관련돼서 발언을 바꿨잖아요. 입장도 바꾸고 국방장관이야말로 사실은 국방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좀 거리를 둬서 말을 아껴야 되고 아낄 때는 또 말을 다르게 얘기할 때는 다르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국방장관의 역할인데 어쨌든 정경도 국방장관이 지금 국방장관을 수행하면서부터 안보의 축이 무너지고 있다.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 정말 험지에 자출이 되든 뭐 어떻든 간에 그 청산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진짜 미지수죠. 어쨌든 이게 내각 개편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다선 중진 물갈이가 아주 큰 과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선 중진들을 또 장관으로 밀어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리 교체를 하는 그런 구상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거양득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추미애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진 을인가요? 그분이 갑자기 법무장관으로 지금 강력히 부상하고 있어요. 그 외에 뭐 이인영이라든가 우상호 이런 과거 586, 386 세대들도 이번에 뭐 장관 입각설도 나오고요. 지금 거론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 어떤 그럽니까? 친문이 아니다. 그런가? 다 비주류예요. 누구야, 김근택의 뭐 그러고 그렇죠. 막 그러네요. 평통계고 대표적으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 대표직을 수행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어떤 뭐랄까요? 그 반대급부였죠. 문재인 대표 시절에 대표를 막 흔들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대표적인 비주류 인물이었어요. 추미애 대표는, 추미애 의원은. 근데 문재인 대표가 직접 찾아갔어. 추미애 의원을 찾아가서 내 편을 들어달라 해갖고 끌어안은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당대표를 시켜줬고, 당대표가 되면서 사실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뭐랄까요? 조용히 잘 지냈다.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목소리도 많고 또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막말도 많이 하고. 그래도 임기를 다 채운 굉장히 드물죠. 드물어요. 네, 민주당은 거의 6개월 이내로 1년 채운 사람도 바뀌는데 2년을 채운 만큼 그만큼 사실은 입을 봉하고 행동을 근신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상호, 이인영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원내대표 대표적인 86그룹인데 86그룹 중에서도 대표적인 비주류 인물들이죠. 근데 이런 비주류 인물들을 뭐 내각에 기용하겠다? 상당히 어떤 전략적인 포지셔닝이죠. 비주류면서 장관직 줄 테니까 조용히 갔다가 2년 후에 또 보자고 뭐 이런 어떤 계산이 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 중에서는 요새 좀 화제가 오르는 게 이제
야당과의 빅매치를 하겠다. 야당에서 꼭 떨어뜨려야 할 중진이라.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타겟인 것 같아요. 거기에 강경화를 박는다. 또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출전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종로가 어차피 빅매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아직 한국당이라든가 이쪽에서 직접적으로 거명되는 사람은 없지만 뭐 여당에서는 이낙연, 지금 정세균 씨도 뭐 그대로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임종석 출전설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또 빅매치가 이루어져야 네. 또 국민들도 관심이 좀 끌 아니, 것 뭐, 아니에요. 당연히요. 지금은 이제 사실 이 총선 시장이 이제 딱 되니까 서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수순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많은 부분에서 자꾸 화제를 만들어내야. 화제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딱 떠오르는 건 이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 상황으로 그대로 된다면 종로구하고 서대문구는 통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순으로. 그러니까 저 서울에 7곳이 지금 사실 그렇죠. 사라지거든요. 예, 그 7곳 중에 사실 다 강북의 대표적인 도심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실제로 주거하는 사람이 없는 곳,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예. 이쪽인데 종로구하고 서대문구가 만약 뭐 합쳐진다? 그랬을 때 우상호는 어디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서로의 어떤 이 계산 속에서 이런 어떤 막 우상호는 또 내각에 보내면 어때? 이런 식의 그림들, 여러 가지 어떤 그림들이 언론에 흘려지는 어떤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제일 골치를 썩히는 게 청와대 출신들, 뭐 비서실장급만 해도 임종석, 김수현, 뭐 정무수석 강기정, 뭐 수석급도 여러 명이고 그 비서관이나 행정관급에서 지금 40명에서 70여 명까지가 지금 뛰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걸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느냐. 적어도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세력을 확실히 몇십 명을 부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임기 퇴임 이후를 생각해서 네네. 그 부분이 제일 골치인 것 같아요. 이걸 또 양정철이가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모양이던데. 네네. 예.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예전에 해오시면서 이렇게까지 청와대 사람들이 모두 다 너도 나도 나오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가요? 없었어요. 예. 예. 벌써 실장이 두 사람입니다. 정책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예. 임종석 비서실장 둘 다 나온다고 아예 공언을 하고 있고요. 수석이 벌써 5사람이에요, 보니까. 나머지 행정관, 비서관, 행정관은 뭐 부지기수입니다. 40명 가까이 되고요. 근데 모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해찬 대표도 막 입당하지도 않은 사람들, 자기 당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이 식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 조국 사태를 겪고 나서 사실은 당의 지지율을 떨어졌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묶여서 그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딱 진박, 14년 전에 진박 케이스. 그렇죠. 당시에 진박 논쟁이 있어서 그렇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추경호 국무총리 조정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관료 출신 이런 사람들을 장관 출신 이런 사람들을 다 꽂아 넣거든요.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생각을 하면서 영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에 딱 직면할 겁니다. 당연히 직면하게 될 테고요. 상황으로 물러나려고 그러는 거죠. 예. 딱 그렇게 표현이 되면서부터 역풍이 불게 됐거든요. 근데 양정철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들어오면 안 된다. 뭐 하면서 자기가 교통 정리를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공천에 대해서 키를 갖고 또 내용 공약에 대해서 키를 갖고 양쪽 키를 갖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내심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마치 자기가 유체이탈 화법처럼 얘기하지만 자기가 다 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무리 없이 꽂아 넣느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내보내느냐. 이 고민을 하러 내려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청와대에서도 윤건영 상황실장 아주 왕 실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양정철보다 더 신뢰하는 것 같은데. 실자로 붙이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또 무슨 고민정 대변인까지도 출진을 한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또 정리를 해야지만 지금 이낙연의 당 이제 진출 말하자면은 역할론을 놓고 네. 이해찬 대표가 무슨 소리 당은 내가 알아서 선거를 내 중심으로 치를 거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은 양정철이가 정리할 건 아니고 대통령이 정리하겠죠. 아, 대통령 정리해야 신경전이 되겠죠? 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이 점일 것 같아요. 그것도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게 하나는 이낙연 총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쪽 진영에서 독보적으로 1위였다. 예. 이게 좀,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시자고요. 20% 내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재명, 김부겸, 박 시장, 박원순 시장, 예. 모두 다 합쳐도 지금 이낙연 총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 예. 다 단단이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와서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승리를 했을 경우 사실은 엄청나게 이 공이 돌아가잖아요. 예. 공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대세론이 형성이 되겠죠. 예. 대세론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레임덕이 가수가 된다.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네.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두 번째는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 인맥들이 개파를 형성할 거다. 쫙 올 몰려들죠. 거다. 이미 그때 왜 그 건노갑 고문이라든지 정대철 고문이라든지 예. 이런 구민주계 분들을 동교동계들이 다 관저에 모신 거를 갖고 곱게 보지 않는 친문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또 뭐 동교동계들이 대망론을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정보에 수집이 되죠. 네네. 그래서 바로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홍익표 수석 대변인 또 윤호중 사무총장 네. 그 직전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원하고 당이 요청하면 보내드려야죠.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당이 요청한 적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견제에 들어갔구나. 거리를 두는구나. 오시는 건 상관없는데 선대위원장까지는 안 되겠다. 이런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또 하나 전통적으로 쓰는 게 야당 교란 작전입니다. 그 중에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뭐 일부 조간에 보도된 거 보면은 총리의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이런 분들이 지금 거명이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제로라고 보이는데 또 일부에서는 예. 지난번 뭐 노영민도 얘기를 했죠. 과거에도 전현직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입각을 타진했는데 성사가 안 됐고 그러나 지금도 탕평 뭐 그런 인사 차원에서 야당 측 인사를 입각시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해가지고 아직도 그때 뭐 한국당 중진 의원대까지도 이렇게 타진을 했다는 얘기를 흘렸는데 네. 역시 지금 야권 결합 작전으로 내각 개편에 이렇게 야권을 좀 끌어들이는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선거 전략으로 쓸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요. 저는 지금 이번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사는 진짜 좀 소설이 아닌가 그렇지. 싶은 거죠.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학규, 박지원, 정동영 이 사람들을 내각에 기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총선의 교란 작전이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지금 교란은 사실 제1야당 쪽이 그걸 어떻게 교란하느냐. 제1야당이 보수 통합이 안 되게끔 하고, 그건 뭐 자신이 하든 안 하든 그런 방향으로 돼서 그쪽의 표들을 분산시키는 게 제일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 이외에 그 옛날 호남계로 출발된 정당들이나 인물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하게 이 지금 내석인 민주평화당이 뭐 내각에 한다면 뭐 그걸 도움이 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이 좀 분산되는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성동격서 전략이라고 이 되지도 않을 사람들 걸어놓으면서 한국당 또 좀 괜찮은 사람 쓱 해가지고 몰래 데려간다든가 나중에 깜짝 발표
이런 뭐 그게 교란 작전이죠. 일단- 이게 될 사람들입니까? 제가 볼 때 아니 총리 이런 사람들을 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겠어. 그런데 어디서 흘리니까 언론에서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무슨 앉아서 생각해 갖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란 작전의 그 묘미는 이거죠. 안 돼도 상관없어. 일단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면 출렁출렁거리니까. 아, 그럼요. 본인들도 혹시 내가 총리 되나 해갖고 딴 생각을 해요. 야, 그 통합이고 뭐고 지금 그쪽이 더 중요해. 그런 생각 하거든. 네, 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조금 더 그럴듯한 그런 이 교란설이 또 나오고 하면서 지금 이 야권의 어쨌든 그 움직임들을 이 출렁거리게 만들겠다. 뭐 이런 작전은 충분히 이게 엿보이는 거죠. 과거에도 이 여당이 주로 썼던 것들이 교란 작전, 또 하나는 흑색 마타도라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에 대한 이런 교란 작전도 있지만 이런 흑색 작전 비슷한 것들이 사실은 얼마 전에도 그 무슨 군인권센터 임태훈인가? 그게 무슨 계엄 문건 가지고 거기에 황교안을 겨냥해 갖고 네네. 대표를 겨냥해서 또 뭐 이렇게 쓱 했다가 뭐 잠잠해졌죠. 잠잠해졌죠. 예, 예, 예. 오히려 역풍이 불었죠. 네네. 또 지금 세월호 조사가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검찰도 네네, 수사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는 사안이고. 직무유기와 관련돼서 종국에 가서는 당시 총리의 황교안 총리도 연루된 게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야권 통합 논의가 뭐 이렇게 진행은 되는데 진척이 없는 것도 뭔가 여권에서 이렇게 자꾸 이런저런 마타도성 얘기들을 흘려면서 이게 또 마찰을 빚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여권은 지금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매번 되풀이 되지만 검찰의 중립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 총선이라든지 대선을 수개월 앞두고 검찰이 흘리는 어떤 뭐 그 정보들입니다. 언론에 흘려서 무엇인가 야권 인사들의 문제가 있다. 그 수사에 들어갈 것이다. 실제로 수사에 지금 들어간 적도 나경원 있고 의원 패스트트랙법으로 어제 갔다 왔지 예, 예, 않습니까? 그건 뭐 사실 많이 드러난 부분이고 이번에는 그런 작업을 할 것도 없이 패스트트랙만 흔들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이 또다시 그런 행보를 보이겠느냐. 근데 사실 세월호도 그래요. 물론 세월호 아직 진상이 규명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황교안 뭐 대표를 겨냥을 하는 듯한 그런 이 수사 그가 흘려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역시 이제 그 검찰이 갖고 있는 저울 검찰은 저울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 정의의 여신은 저울을 갖고 있지만 검찰은 늘 저울을 갖고 있어서 여당 이 여당 쪽 수사를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야당도 해야지 내가 그리고 욕을 안 균형을 먹어. 맞추려고 야당도 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균형을 기계적인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술수를 아직도 검찰이 쓰고 있다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선심 예산하고 선심 공약이거든요. 내놓는 게 지금 뭐 513조 초수퍼 예산도 부족하다고 지금 난리고.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어제는 그 청주 가서 뭐 이렇게 현장 최고위원회를 했는데 14개 시도를 매주 방문해서 현장 최고위원회 한다고 그러네요. 뭐 경제 부분에 특히 이제 좀 방점을 둬서 얼마나 경제가 지금 워낙 어렵다 보고 네.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깜짝 같아요. 놀랐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뭐 그렇지 않아도 과거 전국 시도 예산 정책 협의회에서 네. 410개 사업에 134조를 배정하기로 또 다 약속해 놨어요. 돈으로도. 네네. 그렇죠. 올해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올 초에 말씀하셨듯이 전국 예산 투어를 했잖아요. 예. 전국 예산 투어하고 또 자기네 그 출신 광역단체장 또 시도지사 다 만나서 정책 협의를 한다는 핑계를 듣고 핑계로 그 지역의 SOC들 SOC들 전부 다 민원 듣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다시 14개도를 돈다는 건 그 이에 또다시 이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SOC와 관련돼서
지금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속성이 있고 정말 우리 경제에 필요한 SOC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사실 경기를 부양하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라면 당연히 SOC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도지사 그때 전국 예산 투어를 했을 때 보면은 진짜 불효불급한 곳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없었죠. 이게 전부 다 선심성이었거든요. 선심성. 그러니까 지금 총선 몇 수개월 안겨두고 14개 도시에서 드리는 민원이라는 것이 정말 불급한 민원이겠습니까? 전부 다 이 선심성이겠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또다시 사실 그 욕을 먹어야 되는 게 SOC 사업 하지 말라고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렇게 이 불효불급한 곳에 쓰고 건설로 나라 망치려느냐라고 했는데 올 1년 동안 이해찬 대표가 들어주고 쏟아낸 말들을 보면 사실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고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보가 아니겠느냐 싶은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총선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선심성 공약이라든가 정치적 이벤트, 퍼포먼스가 있을 텐데 이런 데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한국당이라든가 야당 측에서도 과감한 인적 쇄신 이런 작업들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소리는 쑥 들어간 상태에서 통합 논의마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